기술의 발전은 무기체계와 전쟁의 양상을 바꿔왔습니다. 만약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 미래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 우주공간에서 지구상의 움직임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정찰위성 등이 등장한다고 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열거한 군사자산들이 나온 것도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이제는 드론과 인공지능, 로봇이 전장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머지않아 영화에서나 보던 군사용 레이저 무기가 상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이저 무기는 빛의 에너지를 집중시켜 목표물에 손상을 입히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요. 높은 정밀도, 순간적인 타격 능력, 그리고 재장전 없이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미래 전장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저는 미사일 및 항공기 방어, 정밀 타격 능력을 통해 적의 핵심 자산을 파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으며 우주에서의 군사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우주자산의 방어 및 공격에 있어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레이저 무기의 발전과 활용은 전통적인 군사 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미래의 전쟁 양상을 크게 변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군사 강국들은 레이저 무기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실제 군사용으로 운용 가능한 수준까지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가공할 잠재력을 가진 레이저 무기와 대한민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최근 CNN, BBC 등 해외 언론 매체는 영국 국방부가 레이저 무기 드래곤파이어 실험을 했다는 기사를 게재했고 영국 국방부는 SNS에 해당 실험의 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주도한 드래곤파이어 실험은 지난 1월 스코틀랜드에서 공중표적에 대한 레이저빔의 정확한 요격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드래곤파이어는 뛰어난 정밀도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동전 크기의 작은 목표물까지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거리는 기밀로 유지되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대공방어 시스템인 SM-2 미사일의 가격이 200만 달러, 하나 약 26억 5천만 원인데 비해 드래곤파이어의 1회 발사 비용은 13달러로 하나 1만 7천 원 정도에 불과해 향후 영국의 국방 예산 절감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드래곤파이어 같은 레이저 무기의 성능이 전투에서 입증된 적이 없으며 환경적 요인과 대용량 냉각 장치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또한 함정이나 항공기에 설치되는 이동형 레이저 무기는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며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해 최대 10초간 목표물을 조사해야 한다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군사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와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화약 기반 무기와 비교했을 때 여러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우선 드론이나 소형 항공기 같은 저비용, 저속 목표물에 대한 요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빛의 속도로 작동하는 레이저는 반응 시간이 매우 빠르며 소형 목표물을 정밀하게 타격하여 파괴하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해 도시지역이나 민간시설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는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적의 광학 센서나 감시 장비 파괴, 군사통신, 특정 목표물을 선별하여 정밀하게 타격하는 레이저 무기의 개발도 가능한데요. 이런 특성은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며 전술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가 지니고 있는 특징과 장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화약을 기반으로 하여 발사하는 탄환과 포탄, 미사일 등은 직선으로 날아가는 것이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총에서 발사된 탄환도 똑바로 날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곡선을 그리는데요. 레이저는 빛이라는 특성상 직진으로 발사됩니다. 이런 직진성과 초점 설정의 정확도로 인해 매우 높은 정밀도로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때문에 발사와 동시에 거의 즉각적으로 목표물에 도달하는데요. 이는 빠른 반응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화약 무기는 탄약을 사용해야 해서 항상 탄약의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 반면 레이저 무기는 에너지 공급이 유지되는 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포탄 공급 부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후방 지원의 부담이 적은 레이저 무기가 얼마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비용의 효율성입니다. 레이저 무기의 운용 비용은 전통적인 무기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탄약의 재보급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레이저는 무성 무기의 장점까지 지니고 있습니다. 발사 시 소음이 상당히 적거나 아예 없으며 시각적인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는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고도의 정밀도로 인해 레이저 무기는 민간인 피해나 아군에 대한 오인 사격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레이저야말로 궁극의 무기 체계라 볼 수 있는데요. 사실 단점과 한계도 존재합니다. 레이저 무기는 빛이라는 특성 때문에 직진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으나 의외로 환경적 요인에 인해 제약을 받습니다. 비, 안개, 먼지 등 대기 중 입자에 의해 흡수되거나 산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단점은 특히 장거리 목표물을 요격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기술적인 문제도 존재합니다. 레이저가 위력적인 무기로서 성능을 발휘하려면 상당한 고출력이어야 하는데요. 다시 말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탄약이 필요 없는 대신 충분한 전원 공급이 필요하며 이런 문제는 이동식 플랫폼에서 운용 시 에너지 공급에 대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냉각 시스템 또한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사용 시 많은 열을 발생시키므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냉각 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냉각 시스템은 무기의 크기와 무게를 증가시키며 이는 특히 이동성이 중요한 플랫폼에 부담이 됩니다. 미사일 등 기존의 무기 체계와 비교했을 때의 단점을 보자면 발사 후 방향 전환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지대공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등은 유도 기능이 있어 움직이는 목표물을 추적해서 타격하지만 직진하는 특성을 가진 레이저는 일단 발사되면 방향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고속으로 움직이는 목표물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만들며 특히 빠르게 기동하는 항공기나 미사일 요격의 한계를 가집니다. 다시 말해 레이저 무기가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과 목표물의 종류에 따라 미사일과 레이저를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가장 좋은 방안은 레이저 무기의 단점들을 해결하는 것이며 지금 현재도 레이저 무기는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레이저 무기를 탑재할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은 함정과 6세대 전투기입니다. 함정은 크기가 크고 에너지 공급 능력이 좋기 때문에 레이저 무기를 탑재하기에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드론 등의 소형 항공기를 방어와 미사일 방어 체계로 레이저가 활용될 수 있으며 적함정을 파괴하거나 무력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6세대 전투기는 최첨단 기술과 무기 시스템을 통합하여 공중우세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발되고 있는데요. 레이저 무기는 6세대 전투기의 공중전투 우위 확보, 미사일 요격, 지상 목표물 공격 등의 추가적인 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덕분에 레이저 무기는 군사 강국들이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데요. 가장 앞서고 있는 것은 역시 미국입니다. 레이시온사는 H4라고도 불리는 1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해 이미 미 공군에 납품하고 있으며 미 육군을 위한 고출력 에너지 레이저 무기도 개발 중인데요. 개발에 성공하면 미 육군은 스트라이커 장갑차에 탑재해 단거리 레이저 대공방어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대 글로벌 방산기업 로키드 마틴은 출력 5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미 국방부사나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했습니다. 이 무기는 현존하는 레이저 무기 중 가장 강력한 출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전에 300kW급 레이저 무기를 개발한 경험을 바탕으로 위력을 더욱 높인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키드 마틴이 개발하려는 500kW급 레이저 무기가 실전 배치에 성공한다면 무인기와 드론은 물론 적의 대형 항공기나 미사일까지 레이저로 잡는 일이 가능해지며 새로운 형태의 철통 같은 방공망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미국에선 냉장고만한 소형 레이저 무기도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의 레이저 무기들은 함정이나 트럭과 같은 대형 플랫폼에 탑재해야 했지만 소형 레이저 무기 팬텀은 작은 크기와 가벼운 중량으로 성인 2명이 운반할 수 있으며 소형 무인기를 격추할 수 있는 10kW급의 출력을 자랑합니다.
소형 레이저 무기의 개발이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레이저 발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성하는 전기 공급 장치와 발사 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냉각 장치의 크기와 무게를 줄이는데 성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을 경쟁 상대로 삼고 있는 중국도 레이저 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해 중국은 레이저 시스템용 내부빔 경로 조정 장치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레이저 무기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과제인 해열 축적 없이 고출력의 레이저를 제한 없이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쉽게 말해 획기적으로 진화한 레이저 냉각 시스템을 개발했다는 이야기인데요. 레이저 무기는 사용할 때마다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 비미 품질이 저하되고 내부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중국은 레이저를 사용할 때마다 신속하게 열을 밀어내고 레이저의 흐름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 등이 레이저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대공무기 블록원은 북한의 소형 무인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요격하기 위해 개발된 무기 시스템으로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레이더와 기타 센서 시스템과 연동하여 작동합니다.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원은 10여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서도 갈매기 크기의 소형 물체를 정확하게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군은 대형 무인기나 순항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고출력 레이저 기술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현존하는 레이저 대공무기보다 훨씬 출력이 강한 300kW 이상의 출력으로 예상되며 개발에 성공하면 우리 군의 대공무기 체계와 레이저 무기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상 혹은 영화 속에나 실현 가능할 것이라 여기던 레이저 무기가 점점 현실화돼 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안보와 방위산업, 효율적인 국방 예산 운용 등을 위해서라도 레이저 무기의 연구와 개발에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마침내 덕컴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난 2021년 운용시험 평가를 통과했고 드디어 최근 본격적인 전력화 사업에 돌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선적으로 C130H 수송기 성능 개량 사업에 덕컴을 적용하면서 항공기 탑재 기술을 키워갈 예정인데요. C130은 초기형이 1957년 초도 배치를 시작한 만큼 매우 오래된 설계 개념을 따르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 모델이 개발 제작될 정도로 완성형에 가까운 전술 수송기입니다. 실제로 C130은 전 세계 2,500대 이상 생산된 베스트셀러 수송기인데요. C130H 기준 전장 29.7m, 전폭 40.4m, 전고 11.6m의 넉넉한 덩치에 최대 이륙 중량만 70톤이 넘어 덕컴 같은 추가 장비를 탑재하기에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또한 순항 속도가 시속 540km, 최고 속도도 시속 592km 언저리라 국산 덕컴의 내구성을 실험하기에도 최적인데요. 게다가 대공 공격에 대응 방법이 부족한 수송기는 다른 무엇보다 기만 체계가 절실합니다. 비록 아직은 국산 덕컴이 KF-21이나 FA-50 같은 핵심 무기 체계에 적용된 건 아니지만 이쯤만 해도 세계가 경악할 신기록인데요. 그도 그럴 게 덕컴은 수송기, 전술기부터 헬리콥터, 지상화력 장비까지 기만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오죽하면 당장 미국부터가 덕컴을 대외 수출 금지 품목에 포함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기껏 해역 부품에 불과한 기만 체계 장비를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제공 전투기라는 F-22 랩터,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성능으로 외계인을 납치해서 만들었다는 낭설까지 돌았던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동급으로 분류한 셈입니다. 덕컴이 얼마나 민감한 기술인지 얼추 감이 오실 텐데요. 이런 최첨단 기술을 대한민국이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독자 개발에 성공했고 그것도 모자라 실전 배치까지 돌입했으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힐 만한 일입니다. 심지어 국내 전문가들은 KF-21과 함께 덕컴을 대한민국이 이뤄낸 금세기 최고의 군사적 성취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덕컴이 개발로 대한민국의 항공전력은 아예 수준 자체가 달라졌는데요. 현대전에서 미사일의 유도 방식은 크게 레이더, 적외선 감지기, 레이더 경로 추적 시스템, 위성 기반 추적 시스템, 레이더 네트워크 등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이 중에서 레이더 관련 유도 방식들은 이미 익숙하실 기술입니다. 레이더는 전자
전자기파를 발사하여 물체로부터 반사된 전파를 감지하고 거리, 위치, 속도 등을 추적하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의 발사와 비행을 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전자기파를 난반사하거나 기만 정보를 흘린다면 어느 정도 회피가 가능합니다. 흔히 말하는 스텔스, 전자전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위성 기반 추적 시스템은 이름 그대로 위성을 통해 미사일 발사와 움직임을 추적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성은 미사일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긴 거리의 추적에 유용한데요. 그러나 위성 기반 추적 시스템은 현대 미사일의 기본 소양일 뿐 여기에 미사일 유도를 전적으로 의지하기엔 성능이 부족합니다. 반면 적외선 추적 방식은 다릅니다. 적외선 추적은 직진성이 강한 특정 적외선을 탐색하고 대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쉽게 말해 뜨거운 물체를 쫓아간다는 건데요. 전투기의 제트 엔진이 내뿜는 열기는 수천 도에 육박하기 때문에 스텔스와 상관없이 추적이 용이합니다. 게다가 전파를 방출하고 반사파를 획득해 적을 추적하는 레이더와 다르게 목표물의 여론을 추적하는 수동적 방식이라 목표물은 자신이 로곤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근거리 공대공 전투 상황에서는 레이더 전파 역추적을 피하기 위해 적외선 추적 장비에만 의지한 채 기습 작전을 수행하기도 하는데요. 같은 이유로 전파를 이용한 장비가 아니다 보니 전자전 공격에도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또한 일정 거리 이내라면 레이더보다 오차 범위가 작아 추적 성능도 훨씬 뛰어난데요. 그나마 여론을 탐지 추적하는 방식이다 보니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플레어 등으로 기만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옛날 얘기고 현대에 와서는 적외선 추적 장비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유물이었던 스텔스가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전자전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구식으로 치부되었던 적외선 추적 방식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례로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외선 추적 장치는 100km까지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고 무작정 가장 높은 여론을 추적하는 게 아니라 온도별로 물체를 구분하는 기능까지 추가되어 기만 난이도도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레이더 추적 방식과 적외선 추적 방식을 연계하면 추적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심지어 그러면서 원리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구식 기술이라 기술 난이도마저 높지 않습니다. 즉 적외선 추적 방식의 미사일은 스텔스든 구식 프로끼든 가리지 않고 어떤 전술기에나 평등한 죽창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6개 국가가 덕컴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극비리에 연구된 민감 기술이라 자세한 작동 원리까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덕컴은 플레어 등에 의존하던 항공기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플레어는 무작위로 대량의 여론을 뿌려 적외선 추적기에 혼란을 줍니다. 예를 들어 적외선 추적기의 시각으로만 보면 한 개의 전투기가 10개의 플레어를 뿌리면 11개의 목표물이 포착된 것으로 인식됩니다. 이로 인해 미사일은 목표물을 상실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플레어는 미사일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반지향성, 전방향성을 띱니다. 쉽게 말해 어디서 날아오는지 모르니 모든 방향의 여론을 흩뿌린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적외선 추적 방식은 이를 이용해 역제곱 법칙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의 적외선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플레어에 기만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한 전과를 올린 스팅어 같은 맨페즈, 아이리스티 공대공 미사일, 중국의 PL9 공대공 미사일, 러시아의 빈펠 시리즈 등이 대표적인 적외선 유도 방식의 미사일입니다.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부터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이더 능력이 떨어졌고 전자전 능력도 형편없었기에 오랜 시간 적외선 추적 방식을 연구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당연히 러시아의 뛰어난 적외선 추적 기술은 중국으로도 흘러들어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덕컴은 스스로 미사일을 포착하고 미사일의 추적기에 직접 고출력 적외선 레이저를 투사합니다. 우리 눈에 광선이 보이지 않을 뿐 일종의 레이저 무기인 셈인데요. 말은 쉽지만 탐지 단계에서부터 막대한 미사일 데이터 정보를 모두 구분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에 소프트웨어 개발 난이도가 상상 이상입니다. 더군다나 음속으로 움직이는 미사일의 추적기에 정확히 적외선 레이저를 쏘아내려면 웬만한 기술력으로는 어림도 낼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처럼 일단 만들 수만 있다면 항공기의 생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릴 수 있는데요. 덕컴은 교전거리가 2km 이상만 확보되면 적외선 유도 미사일을 모두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승고도가 낮고 항속 속도도 빠르지 않아 맨페즈에 격추당할 위험이 높은 헬기에 주로 덕컴이 탑재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덕컴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은 소형화, 경량화, 고출력화를 통해 전투기에 탑재되기 시작했을 때부터입니다. 당장 중국만 봐도 최근 몇 년간 대공방어망 구축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HQ 시리즈 같은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이고 18,000개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전술기는 절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요. 이를 파괴하는 방법은 단 두 가지, 스텔스와 덕컴뿐입니다. 스텔스는 익히 아시다시피 적의 레이더를 기만할 수 있고, 덕컴은 미사일뿐만 아니라 중국 전투기와 교전 상황에서 적의 적외선 추적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 미국과 충돌했을 때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전투기가 F-22가 아닌 F-35인 이유인데요. 스텔스 성능의 덕컴까지 탑재한 F-35는 중국의 기술력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한 유령 전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KF-21에도 덕컴이 탑재된다면 전투에서 압도적인 비교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텐데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맞지 않고 적을 일방적으로 때리기만 할 수 있다면 아주 손쉽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냉전 시대까지는 이 아주 간단한 진리를 쟁취하기 위해 너도 나도 공세 전력을 강화하기 바빴습니다. 핵무기가 이를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일 텐데요. 그러나 공세 전력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핵은 어차피 사용하지 않았을 때나 가치가 있는 무기고, 대한민국을 포함해 최정상급의 군사기술력을 보유한 나라들은 이미 재래식화력의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더 많은 미사일을 쏘고 더 우수한 전투기를 출격시킨다고 하더라도 공세는 기본적으로 크든 작든 아군의 피해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방어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현대전에서 방어 능력의 우수성은 곧 공격력과 이어집니다. 아주 간단히 내 미사일은 적을 맞출 수 있는데 적은 나를 맞출 수 없다면 승패는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덕컴은 바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만 체계입니다. 중국의 방공망이 단단한 방패라면 대한민국의 덕컴은 성벽과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본격적인 공대지 임무 수행이 계획된 KF-21 블록 2 단계에서 덕컴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중국의 모든 전략 목표물을 앞마당처럼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공격 능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국산 덕컴 기술이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도 많습니다. 당장 C130과 KF-21의 크기 차이만 생각해봐도 소형화, 경량화 기술의 추가 확보가 절실합니다. 그러나 애초에 아무도 대한민국이 덕컴을 개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결국 해냈죠. 이제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습니다. 드디어 자주국방의 마지막 포즈를 맞춰 나가는 대한민국의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